1950포인트, 이 지수를 지지대로 꼽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까지 밀리니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또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을 조금 더 대비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책임연구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에 3.5%에서 다시 0.2%포인트 하향한 것입니다. 4위 키워드는 선전하는 정유주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정유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유주의 실적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계 자금 수급 악화 우려입니다. 일각에서 4분기 미국 자금 수급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IMF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꼭 그 영향은 아니겠지만 상품 가격이 대부분 약세했는데 유가만 급등했습니다. 3%대 급등을 했는데 중동 지역 전국 불안 이거 말고는 다른 원인은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덕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정유주가 그나마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정유주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낮겠지만 최근 들어서 눈높이가 점점 또 낮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이성호 부장께서 정유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WTI 기준으로 9월 달에 그 99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그 이후에 9월 달 이후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QE3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없어지고요. 약해진 데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4% WTI가 오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하고 터키 간의 그 교전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높아진 탓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가 전망이 이제 그 정유주 주가를 제일 좌우할 것 같은데 일단 수요가 감소하는 것, 즉 그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어저께 또 그런 기사도 있었죠. 이라크가 사우디에 이어서 제2의 산유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라크의 석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유가가 지금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당분간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90달러 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에 미치는 영향도 오늘 하루 정도 반짝하고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떨어졌던 2분기에 싸게 샀던 부분 원료가 투입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재고 평가손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던 일회성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3분기 실적이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4분기라든가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유주들은 이 상태에서 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가져라 이런 쪽이 정유주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일단 2분기보다는 좋아질 거는 거의 100% 확실한데 문제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고 4분기 이후에 3분기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데 대한 의구심도 조금 계속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그저께 블럭딜을 빼면은 닷새 연속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미국계 자금,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가 종료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4분기에는 미국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나빠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4분기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 종료도 이 재정 절벽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자본소득세율 인하가 부시 정권 때 경기 부양치 1년으로 시행됐고 2010년 12월에 오바마가 이제 올해 말까지를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지금 고소득층에 상당히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가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자본세율 인하가 연장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아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당 소득세율도 좀 환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소득세율 인하는 올해 12월 말까지 배당을 발표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발표 이후에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발생하는 그 자본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도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르러서는 주식을 또 매도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도 좀 부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대선 이후에 미국 정치권의 논의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재정 절벽이 이렇게 우리나라 수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네,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선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도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재정 절벽이라고 사실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상당 내용들이 연장될 수는 있는데, 이와 같이 좀 부분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그냥 그대로 예정대로 종료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은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 철회 이 부분이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가능성은 일단 뭐 없다고 할 수 있고, 글쎄 뭐 반반 정도로 보면은 타당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일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뭐 너무 지금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대비는 해가면서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U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입니다. EU 재무장관회의, 글쎄 뭐 별다른 얘기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뭐 금융거래세 도입, 이거는 뭐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거래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들고 있고요. 스페인 문제는 역시 뭐 아직도 안개 속인 것 같은데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글쎄 뭐 금융거래세 도입 이 부분하고 뭐 좀 유로존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지난 8일과 9일에 유로존과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EU 회원국 가운데 이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같은 11개 국가가 주식과 채권, 파생 상품과 같은 이제 금융 거래 시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재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율은 주식과 채권이 0.1%, 파생 상품이 0.01%입니다. 하지만 이게 세금 규모를 얼마나 할지 또는 이렇게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지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다시 하기로 했고, 또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반대를 또 명확히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금융시장이라든지 성장 전망에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반대를 했고, 영국은 이전부터 반대를 좀 확실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위축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논의된 세율보다는 세율이 사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그다지 클 것이라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될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의 재정 문제가 사실 별다른 결론이 없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ECB의 은행 감독 문제, 또 ESM의 대출 여력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굵직한 내용들이 전혀 결론이 없었다는 점이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또 앞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관련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큰 카드를 한번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다지 긍정적인 얘기들은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형 악재가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글쎄 뭐 아무래도 관건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문제가 10월 중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전망은 대충 10월 말 정도로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은 그렇고 미국의 어닝 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알코아 적자는 기록은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고요. 일단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일단 눈높이가 낮아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시간 외의 거래에서 보면은 알코아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3분기는 일단 뭐 눈높이가 낮아져서 예상치보다는 좋아졌지만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또 좀 하향 조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이성호 부장께서 어닝 시즌 시작됐는데 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어제 장마감의 3분기 이
실적을 알코아가 발표를 했는데 특별 손익을 제외하고 3센트의 이익이 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제로 정도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전년 동기 15센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죠. 또 매출액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9% 상위 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는 높았고요. 결국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 이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 주말까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S&P 500 기업 중에서 무려 그 78%, 80곳의 회사가 실적이 어닝 쇼크를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78%라는 비율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그밖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각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팩트셋 리서치에 따르면은 3분기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S&P 캐피탈 IQ는 1.34% 마이너스, 톰슨 로이터는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지금 2009년 3분기 이후에 즉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건데, 자, 이렇게 실적 둔화가 되는 원인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경기 둔화 원인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미국 기업들이 사실 이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익을 늘려온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비용을 줄일 만큼 줄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3분기 어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3분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또 과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항상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점이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S&P 500 기업들의 3분기 EPS가 사상 세 번째로 이번 3분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 수치 측면에서 높다라는 거고, 또 어닝 시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알코아의 실적 발표인데 첫 테이프가 좋으면 대부분 좋았다라는 그런 속설 때문에 알코아가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것들이 앞으로도 좀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3분기 실적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악재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워낙 경제가 부진하다 보니까 또 올해 4분기 또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미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뭐 상황이 워낙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익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매출 측면에서는 예상치를 밑돈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뭐 이성호 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비용을 줄여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점. 다만 이제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돼 있다 주가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4분기에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이쪽으로 포커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옮겨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50포인트선 위협입니다. 새로울 것 없는 악재로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제일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워낙 낡은 악재였기 때문에 이게 뭐 장세를 급락시킨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그리고 지금 1850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제 내일은 옵션 만기입니다. 뭐 증권사별로 보면은 지금 매도일을 예상하는 증권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묶어서 이성호 부장께서 좀 그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일단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기 둔화 우려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세계은행이 일본하고 인도를 제외한 2012년 동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7.2%에 그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8.3%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5월 예상치가 7.6%였는데 그거보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OECD가 주요국들의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했다라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나타나를 했습니다. 뭐 또 그러고 몇 시간 뒤에 IMF가 아시다시피 7월 3.5%로 예상했던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낮췄죠. 2009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인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도 종전에 3.9에서 3.6으로 낮췄습니다. 올 들어서 세 번째 하향 조정인데 이렇게 자주 바꾸는 역사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IMF 이번 전망은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유럽의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성장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확률도 6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같이 했습니다. ECB하고 FRB의 유동성 완화 공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올라왔고요. 그러나 사실 경제가 개선된 건 없었고 그 유동성 완화 조치가 경제를 개선시키기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엔 나중에는 유동성이 그 경기를 좋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배팅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더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북유럽마저도 경기가 둔화돼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가 되고 있다. 뭐 핀란드나 뭐 스웨덴 그런 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새삼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면서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대세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지만 경기 둔화가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건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뭐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도 역대로 보면 경기 둔화 그 어떤 이벤트에 의한 주가 하락이 아닐 경우에는 경기 둔화 시는 좀 굉장히 느리게 하락을 해왔었고 그 중에서도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또 활발히 움직였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별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대형주들은 잠깐 쉬는 와중에 중소형주들, 코스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 잔고, 뭐 국내도 그렇고요.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높은 매수 차익 거래 잔고와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일은 일단 매도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옵션 만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것들이 시장에서 아마 3, 4포인트 정도 종가를 움직이는 그런 힘은 있더라도 어떤 추세를 바꾸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옵션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만 한 뭐 이틀 동안 갑자기 좀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은 있었고 사실 뭐 그런 요인에 의해서라면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뭐 급락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우리 옵션 만기인데 일단 뭐 좀 매물 부담은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옵션 만기일은 항상 예측한 대로 것이랑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급락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조금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금통이 또 같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내일 금통이 관련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열릴 금통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이제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금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좀 상승을 하고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도 성장 위축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준수 총재도 이미 GDP 갭률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를 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성장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환율 하락이라든지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도 인하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11월과 12월은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아무리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자칫 10월을 넘기면 인하 시기를 놓칠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10월이 오히려 인하하기에는 좀 적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인하할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2%대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저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추가 인하보다는 추가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좀 상승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주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급격한 변동 자체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미국의 재정 절벽, 또 정치적인 리스크들을 고려를 해보면 제한적인 수준에서 좀 매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7월 달이었던가요? 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시장이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좀 그날도 이제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급락을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유력시 되는데 인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뭐 이번에는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